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보시는데, 이번에는 그 손해배상 예정 보시는데, 그냥 바로 그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198페이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의 손해배상 예정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것이다. 예약도 뭐 계약이고 미리 예정해 두는 거죠. 배상액은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채무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당연하죠. 합의하기 나름이죠. 이러한 배상 예정을 두는 이유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는 법률 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배상액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다만 보통거래 약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겠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제한이 될 것이고, 그 판례 기억본 보시면은 금전 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민법 398조 2항에 의해서 감액 대상이 된다라는 거. 손해배상 예정일 경우에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달라 보시면은 배상액 예정 계약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왜냐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증후군이 발생하고 난 뒤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별도의 또 다른 화해 계약의 일종이 되겠죠. 배상액 예정 계약의 법적 성질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계약이고, 그다음에 그 본래의 채권 관계, 그것을 주된 계약으로 하고, 그 불이행이 있을 때 나타나는 종된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종된 계약이다라는 거. 199페이지 보시면은 배상액 예정의 효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손해 발생, 손해액 증명이 상당히 입증하기 곤란한데, 그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정을 해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문제는 채무 불이행의 요건으로 이때 손해배상의 예정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판례는 최근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은 채무 불이행의 모든 요건 그리하여 채무자의 유책 사유, 귀책 사유와 위법성도 요구된다. 물론 여기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에게 유책 사유,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 판례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오늘도 여러분 앞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과, 그리고 손해의 발생, 손해액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규칙 사유 없음을 입증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예정을 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 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정 배상액 청구를 해왔을 때 채무자 쪽에서 그 예정된 배상액을 지급하기 싫으면 자기의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 200페이지 보시면 그 밖에 손해의 발생도 요건인가 라고 하는데 일단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뭐 손해의 발생 뭐 그 액수 이런 거 증명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설이 다수설이고 판례도 그렇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201페이지 보시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정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입니다. 6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6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1억으로 했다면 그 6억짜리 6억짜리니까 6억짜리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6천만 원으로 한 경우에 비해서 60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6억으로 했다면 이 경우에 6억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채무액 6억, 60억 그에 대한 비율 이런 걸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이래 그냥 계약금 이랬는데 그거는 왜 그냥 계약금이라고 썼는 말했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또 하기로 하고 202페이지 보시면은 법원이 감액을 한 경우에 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된 부분 그건 처음부터 무효다는 거. 그렇다면 반대로 그 202페이지 중간쯤에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경우에 정액시킬 수 있는가? 그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 과실상계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정한다 했습니다. 부정한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이행의 청구와 계약 해제와의 관계 손해배상 예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행의 청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205페이지 보시면은 위약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207페이지 보면은 계약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설명을 해놓고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네, 근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3월 달에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뭐 내가 업무상 변호사들하고 통화할 때도 있고 뭐 법무사들하고 통화할 때도 있는데
뭐 대부분 똑같습니다. 뭐 예컨대 이러면 잠깐 볼펜 들고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뭐 화상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음성 통화를 하면서 뭐, 뭐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그걸 다 그림으로 그립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은 뭐 친근한 사람하고 하면은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친근한 관계가 아니어도 전화가 오기도 하고 뭐 나도 간혹 전화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다시 A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B와 3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 달에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9월 달에 잔금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3월 달에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약금의 성질은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는 이유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 작용은 무조건 하겠죠. 정약금의 성질은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면은 계약금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565조 매매 쪽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는 강의를 할 때 이 관계를 매매 쪽에 계약금 계약을 할 때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위약금의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의 약정을 증거금으로 작용하는 건 당연하고 다음에 해약금으로 추정되는데 해약금일 때에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누구라도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구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약금의 약정을 했다면 법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면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면 위약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될 때는 조금 우리가 봤던 손해배상 예정과 관련되는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부당하게 과다하면은 법원이 직권 감액시킬 수 있고 정액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위약불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감액 못 시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과다한 부분을 무효로 처리한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데 위약금으로 가려고 하면은 몰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제재금적 성질까지 갖추고 있으면은 위약벌로 될 것이라는 거. 이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약금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인데 위약금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민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는 거.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에 비하여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위약벌인 경우에는 부당하게 과다하여도 감액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판례는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
그것은 공서양수에 반하여 무효로 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약 버릴 때 이자 제한법의 이자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적용 안 된다는 거.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대해서 적용될 뿐이기 때문에 위약불에 대해서는 이자 제한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다음에 207페이지 계약금 보시면은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반한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는 거.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6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6천만 원으로 해놓고 실제 지급한 것은 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일주일 뒤에 지급하겠다 라고 했다면 계약은 존재 안 합니다.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정된 금액을 다 지급해야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즉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하여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때에 어떻게 되는지 이에 관해서 판례는 계약금은 위약금의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위약금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일방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단순한 해약금일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면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위약금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기재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됩니다. 실제 손해는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될 수 있도록 약정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할 수도 없다. 감액시킬 필요가 없죠. 해지되면 반환될 거니까.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위약금으로 됐을 때 또 다른 제재와 관련되는 것이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적 수단으로 됐다면 위약벌로 될 것이고, 그런 관계죠. 208페이지 손해배상자 대위고는 의의만 보시면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이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효과 쪽에 보면은 배상자 대위 요건이 갖춰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이때 물건이나 권리 이전에 필요한 기타의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권리가 변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210페이지 강제이행과 관련돼서 서술. 강제이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 권력에 하여 강제로 채권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교수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강제이행은 앞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아니고 채권의 속성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직접 강제 쪽으로 보시면 직접 강제는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채권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예컨대 동산인도 채무의 경우에는 동산교부 인도, 직접 강제는 대단히 효과적이고 인격 존중의 사상에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는 물건 주는 채무에 있어서 한다는 거. 물건 주는 채무. 그래서 직접 강제는 주는 채무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직접 강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대체 집행. 대체 집행은 대체적 자기 채무와 관계 있다 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그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가름하여 채권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는 채무와 관련된 직접 강제, 예컨대 돈을 안 주면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은행 통장을 압류, 추심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이고, 대체 집행과 관련돼 가지고는 A 소유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B가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면 A는 B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철거를 안 해주면 A가 대체 집행을 하죠. 그 철거 비용 등을 예납하고 대체 집행을 청구하면은 법원에서 대체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돈을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채무자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일단 예납을 하고 대체 집행 철거를 하고 그 들인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다 민사집행법 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 집행은 하는 채무 중 대체적 자기 채무와 관련돼서 인정된다는 것. 그 다음에 대체 집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간접 강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는 것. 이번에 보시면 간접 강제는 하는 채무 중 대체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부대체적 자기 채무에 한해서 허용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우리 민법상, 우리 법상 간접 강제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지연배상만 인정된다는 것. 그 다음 기타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한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대용 판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하라 라는 그런 판결을 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은 그 3번에 강제이행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강제이행을 청구하면서 손해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